여성성을 결정하는가와 관련돼서 안경 새로 했어? 네, 우선 좀 단순한 질문부터 하죠. 이 책에서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하고 이 책의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을 열심히 뒤늦게 보고 있는 박인성 선생님. 뒤늦게 보다니요. 이제 정확한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보고 있었는데 못 찾았고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제일 흥미로웠던 영역은 호르몬 관련된 이야기들이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테스토스테론 뭐 이렇게 하면은 남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이 어떠한 호르몬의 분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남성성을 결정하는가, 여성성을 결정하는가와 관련돼서 안경 새로 했어? 어? 너무 반짝거리는데 안경이? 계속 진행하시죠. 어찌해야지.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호르몬과 관련해서도 성적 이분법 같은 것들을 굉장히 결정론적으로 활용을 해왔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책에서 근본적으로 까고 있는 다윈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성선택과 관련된 논리들이 호르몬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방식의 것들을 이제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앞에서 이제 반박이 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호르몬이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이분법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여성에게 주도적으로 분비될 수도 있고, 또 에스트로겐이 남성에게 분비될 수도 있는 이런 어떠한 이 양가적인 측면들 같은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말 그대로 복잡하게 변화시키고 적응시키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우선적으로는 되게 흥미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전자 관련된 이야기 할 때에도 결국에는 우리는 항상 XY 염색체와 XX 염색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 XY 염색체가 이를테면은 뭔가 조금 더 우성과 더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염색체적 결합인 것처럼 생각하는 양상도 있고, 그런 것들 안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성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끈질김, 뭐 그리고 자기 전파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과대평가 같은 것들이 늘 이제 이 생물학 안에 존재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어떤 개체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떤 군 안에서 보면 점점 더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XY 염색체의 길이 자체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아니 Y 염색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Y 염색체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서 사실상 모든 지금 남성은 아주 먼 미래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남성 자체가 사멸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방식의 논리에서 접근할 때 이거는 대단히 흥미로운 발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저희가 인문학적으로 연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남성의 여성화, 남성적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징들이 무화되거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어떠한 컬처, 그 문화적인 양상들 안에서 기존의 어떤 남성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나 양상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사멸해 가고 있는 이런 것들과 병행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는 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흥미롭게 읽혔어요. 네, 박권. 일단 저는 그 장점은, 이 책의 장점은 어쨌든 제가 처음 듣는 얘기들이 너무 많다. 예. 진짜 놀라운 이 생명체, 제가 유튜브 볼 때도 되게 동물이나 곤충 이런 거 되게 열심히 보는데, 신기한 곤충들이나 동물들의 세계를 열심히 보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이 동물들의 글자 그대로 섹슈얼리티, 섹스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흥미로웠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사례가 유럽 너구리라는 그 사례가 있거든요. 이 유럽 너구리도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포유류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 유럽 너구리가 아니라 유럽 두더지네요. 네. 이 유럽 두더지가 일종의 양성 생식을 한다는 그런 이제 얘기. 그리고 사실 뒤에 가보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수컷과 암컷이 교접을 해서 어떤 성행위를 통해서 배아가 생겨나고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단성 생식을 한다거나 양성 생식을 한다거나 성이 바뀐다거나 이런 방식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 생명체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예외적인 방식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간이 이 성행위라고 어떤 교배를 하는 그런 방식이 사실은 특수한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성행위를 한다거나 성적인 어떤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점들을 굉장히 다양한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례만 좀 읽어봐도 그냥 술술 읽히는 아 이게 정말 놀랍고 신비한 동물의 세계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단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구성이에요. 구성. 계속해서 사례들이 병렬적으로 나열이 되고 그게 끝까지 가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나중에 가서는 야 이거 뭐 이렇게 그냥 끝나나 싶은데 진짜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본인의 어떤 주장 같은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단순화된 구성이어서 사실 좀 지루하게 읽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스토리가 있다거나 내러티브가 있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사례들을 굉장히 이제 신박한 사례들을 많이 수집을 한, 그래서 정보량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충실하다. 반면에 구성이 굉장히 좀 단순하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서술 자체가 좀 선정적이에요. 그 제목부터가 조금 비치잖아요. 비치. 피메일이 아니에요. 비치예요. 비치가 한국어로 치면 쌍년 뭐 이런 뜻도 있고 사실은 되게 속어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어 제목도 원래 원제목보다 훨씬 더 자극적으로 붙어져 있어요. 방탕하고 쟁취하며 군림하는 암컷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원제목이 아니거든요. 원제목은 써놨는데 원제목 비치는 맞고 부제가 Revolutionary Guide to Sex, Evolution and the Female Animal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비치 그다음에 혁명적인 성에 대한 혁명적인 가이드, 성과 암컷 뭐 이 진화에 대한 혁명적인 소개라는 뜻인데 혁명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제목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동물들을 바라보고 있고 이것이 저자의 전문성과 합쳐져서 굉장히 가독성이 높다. 반면에 이 한국어판 제목이나 이런 편집들 그리고 이제 문장들을 보면 상당히 좀 선정적인 방식으로 쓰여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뭐 개인 취향입니다만은 제 취향에는 조금 문장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실제 사실보다는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 방식으로 문장이 쓰여져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나치게 의인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동물들은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성이라든가 암컷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수컷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드라이하게 서술되어야 될 부분들도 사실은 인간의 암컷 수컷에 대한 그 유비들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좀 위험한 측면들도 있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드라이하게 쓰면 안 팔린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죠. 다 이거 나름의 작전인데 굳이 제가 트집을 잡아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되게 자극적이다 이 표현들이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 자극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무슨 이제 동부 파랑 집박귀 너무 사례들이 이제 많은데 참 이게 여기에 이 동물에 대한 그 명명들 있잖아요. 그 네이밍 이게 진짜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한 페이지 안에 아니 그러니까 한 챕터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그런 동물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참 인간 그동안 열심히 자연계에다 이름 붙이기 너무 열심히 했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식으로 다 분류하고 이름 붙이고 그리고 정말 무슨 어떤 작은 그 무슨 초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장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자연계의 이 생물들을 진짜 낱낱이 속속들이 지금 다 연구해 왔다라는 게 진짜 징글징글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어쨌든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조금 자극적이다라고 하는 거에 한 사례로서 동부 파랑 그 집박귀를 보면은 이제 암컷이 사실은 이제 막 그런
순진, 보통은 그 이전까지는 암컷이 되게 순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람을 피거나 다른 수컷을 찾아다니거나 그러지 않, 그런 건 다 원래 수컷의 일이었는데 암컷이 그랬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바람을 피우고 이중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 알을 보면은 알의 한 4분의 3은 다 그 자기의 파트너가 아닌 얘가 바람 피워서 이렇게 품게 된 그런 알이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그걸 또 DNA를 또 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미국 조류협회에서 어떤 유명한 남성 동물학 교수가 이 고아티 연구, 그런 연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는 아마 강간당했을 거야. 걔는 자기가 찾아 나선 게 아니라 강간당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치만 이제 고아티 말에 의하면 애초에 아까 얘기했던 동부파랑 집바귀에는 아예 음경이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암컷이 원치 않으면은 그냥 휙 날아가 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금류는 미투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약간 아까 자극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구절들이 꽤 많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이 동물계의 어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암컷 수컷의 교미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훨씬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섹슈얼리티가 있다. 그래서 뭐 단성에서 양성으로 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태어나서 어떠한 무슨 호르몬에 절여지게 되면 뭐가 성이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인 거잖아요. 암컷인데 어떤 고환이, 엄청 큰 고환이 달려 있기도 하고 음경이 있기도 하고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섹슈얼리티의 뷔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이 그런 식의 지금의 사람들이 느끼는 어떠한 그 문제의식의 어떠한 그 필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말들을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이 책들이 좀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사실은 예를 들면 제2의 성 같은 책에도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물학자로서 혹은 다양한 그러한 그 동물들의 생태를 관찰한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나 이런 경험, 스토리텔링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경험은 아니지만 이 제2의 성 40년대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도 이게 이제 암수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들, 그것들을 이제 해체하는 그런 다양한 텍스트들, 그 당시까지 나온 텍스트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엄청 인용하면서 그러한 뭐 다양한 사례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과학적 사례들을. 물론 거기에는 과학적 사례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인류학적 사례, 신학적 사례, 무슨 천문학적 사례, 뭐 이러한 문학적 사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일부에서 그런 얘기들을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의 서술 방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뭔가 새롭거나 낯설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을 뭐 와장창 부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이제 특히 페미니즘 이론이나 이런 거 공부를 쭉 해왔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 주장이나 이러한 것들이 뭔가 어머나 뭐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굉장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흥미진진한 이 다양한 사례들, 그 사례들이 주는 어떠한 놀라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동물계에 대한 기존의 어떤 연구의 방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결국 과학 연구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투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가정의 천사라는 그 고정관념이 결국에는 그 시대의 과학 연구, 생물학 연구에 투사가 된 것이고, 다윈도 보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나중에 뭐 따개비 얘기도 보면은 획기적인 그러한 발견과 연구들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정작 그 책에 담아낸 것은 그러한 부분 이건 아닐 거야 설마 뭐 이러면서 다 배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그 성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그 새로운 발견들을 드러나지 못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수컷에게만 이렇게
그 연구가 집중됐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프로이트도 또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프로이트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그 이후에 라캉에 의해 재발견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긴 하지만 이 프로이트도 그런 대단한 자기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그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게 되면 그 시대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겠죠. 그랬다면 후대에 그게 전달되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좀 이러한 부분들이 뭐 그동안에 쌓인 몇십 년간의 그러한 그 발견들이 쌓여서 일종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과 같은 어떤 변화의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제출되는 것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사실 합니다. 뭐 많은 책들이 마찬가지지만 독자의 어떤 지식이나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읽힐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페미니즘이라든가 과학 철학 쪽에 기존에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저는 과학 지식이라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고 특히 과학자 대다수가 남성이었던 과학자들 편견에 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이미 오랫동안 나와 있고 사실 그래서 요즘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건 일종의 상식인 거죠. 이 남성과 여성이라든가 과학계 내부의 어떤 과학적 사실이 왜 어떤 젠더 인식과 관련이 깊은가에 대해서는 이미 상식적으로 학자들 공동체 내부에서는 이제 통용이 되는 지식인데 그냥 이제 일반 대중들이나 예컨대 김어준 같은 사람들은 갑자기 또 기억. 기습비난. 삼국지와 한국 아재들 종특이 삼국지를 좋아한다. 그리고 사파리 비유를 좋아해요. 사파리에서 사자가 절벽에서 자기 새끼를 뭐 밀어 떨어뜨리고 여기는 정글이고 그런 어떤 자연계의 비유를 들면서 정치라는 것도 사회라는 것도 자연계와 똑같다. 약육강식, 생존 경쟁이다라는 식으로 흡수적인 세계관을 이제 자연계 투영을 해서 굉장히 속류적인 방식의 진화심리학적 얘기를 가지고 와서 정치 상황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기득권 민주당을 옹호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새롭게 들릴 수 있죠. 기존에 자기가 생각하는 남성 중심적인 아니 너무 어거지로 지금 까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가지고 굳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끌어오지 않아도 될 거를? 아니, 김어준의 그 책을 읽어보면 사파리 얘기 정말 많이 나와요. 특히 남성 중심적인 그런 이제 편견에 물들어 있는 동물에 대한 편견, 자연에 대한 편견에 남성 중심적인 세계 혹은 적자 생존, 강자 생존이죠 사실은. 그런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새롭게 들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독자를 굉장히 탈 수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김우준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남초 커뮤니티들이 성을 받아들이거나 뭐 자신들의 어떠한 사회적인 처지 같은 것들을 어떤 자연계에 비유하는 동물의 세계에 비유하는 그런 비유 체계의 영역도 보면 거의 뭐 양육강식이 기본으로 깔려 있거나 약육강식. 약육강식. 양육이 아니라 약육 하나 잡았다. 약육강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나 아니면은 당연히 어떤 경쟁력이 없는 유전자는 도태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형태의 그런 도태론 같은 것들을 요즘에 굉장히 막 합리적인 어떤 자연계의 의사결정인 것처럼 그거야말로 일종의 이제 자연 선택의 영역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발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세계 바깥의 자연계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계로부터 계속해서 배제시키고 소외시키고 있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이 책 보면서 좀 들기도 했고 또 뭐 프로이트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냥 저는 이게 좀 점진적인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다윈을 깐다고 해가지고 다윈의 모든 어떤 것들을 막 연구 업적과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런 것들을 막 다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를테면은 다윈도 그 전에 있었던 세계에서는 충격적인 혁명적인 지식을 새롭게 출현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그 시기에는 빅토리아 시대였고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함부로 말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말하는 순간 아 저렇게 변태인가 봐 이런 말을 듣는 시대에 성, 섹스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뭔가 혁명적이고 억압되어 있던 것들을 분출시켜주는 그런 방식의 효과가 있었던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단계적으로 노출되고 그 이후에 후대 학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어떠한 관점으로 적용하듯이 이 책도 저는 다윈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라기보다 다윈이 그 당시에 혁명적인 것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연구자로서 혹은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적 남성의 시선에서 동물을 바라보았던 이러한 논리 같은 것들을 어쨌거나 급진적으로 한번 다시 뒤집어주는 이런 형태의 시도가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보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동물학적 발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가능한 논리인 것 같다. 좀 그렇게 저는 자극적이거나 엄청 뭐 파격적이다 이런 생각까지는 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게 생각났어요. 세계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 영국이 언급된다고. 도대체 빅토리아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얘네들은. 빅토리 시대에 뭐 그 여성들은 특히 귀족 여성들은 나체 다비드 상만 봐도 기절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영국의 그늘 같다는 생각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여왕개미라는 말이 나는 좀 거슬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알로에일 수도 있잖아요. 개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보호받고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계급 체계를 거기다 이제 대입시켜 가지고 여왕개미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그 밑에 있는 일개미들은 다 하층 계급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암컷 수컷 이거에 대한 이분법뿐만 아니라 계급에 대한 이 계급에 대한 거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개미 입장에서는 쟤를 여왕으로 생각할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 알로에인데 로얄 제리. 그러니까 로얄 제리. 우리 알로 그냥 나의 생식을 제가 대신해 줄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걸 읽다 보니 그냥 이게 성이라는 거는 그냥 DNA를 섞는 방식일 뿐인데 그러니까 DNA를 섞기 위해서 성이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종이 다양하게 분화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이 생긴 건데 이거에 대하여 암이든 수든 간에 뭐 이렇게 과도하게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자꾸만 인간 사회와 유비시키는 거 요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건 그것일 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에나에 보면 음경이 있는 암컷 가짜 음경. 네, 이거를 가짜 음경이랑 말도 웃기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남성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냥 하이에나는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하이에나가 언어가 있었으면 지네가 그걸 뭐라고 불렀겠죠. 뭐 거대 성감대라든가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간의 그 암수 구분이 사실 이제 이 책이 그걸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로 또 하나는 또 이 그동안 수컷의 영역이었던 것을 암컷도 좀 차지해 보자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읽다 보니까. 근데 물론 이제 이 책의 그 문제의식에는 많이 공감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저는 그런 생각,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연습이 우리한테는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예, 하이에나를 그걸 암컷이라고 명명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안 보기 때문에 자꾸 이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근데 사실 자연계에 대한 연구가 있는 그대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 연구라는 게 인간 세계, 인간이 어쨌든 지배를 하잖아요. 이 지구의 어떤 최대 포식자고, 어떤 전지적 어떤 그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런 종이인데, 인간을 설명하는 하나의 어떤 그 설명의 방식이거나 사례거나, 사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생물계의 연구라고 하는 게. 이게 종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어떤 나머지 종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고, 이거 자체를 깨뜨리는 게,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을 깨뜨린다는 게 말은 쉽지만 그게 연구의 방식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 연구가 연구 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책으로 출간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가 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전에 그냥 사라진다.
선생님의 생각과 다르게 최근에 가장 연구비를 많이 타내고 있는 게 그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신유물론 연구들입니다. 인문 사회 과학에서. 그 신유물론이라는 게 이제 라투르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같은 것들이고, 결국은 동물 종들이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배상민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인간이 성기를 부르듯이 그쪽에서도 나름대로의 성기를 인식하는 체계가 있다. 그걸 인간의 언어로 이제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얘기, 그런 얘기도 오래전부터 나왔고, 심지어 지금은 무생물, 그러니까 라토르가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실험실의 도구가 인간을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얘기를 막 해요. 신물질주의. 그러니까 그런 신유물론적인 세계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죠.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바라봤을 때 너무 많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철학적인 혹은 사회과학적인 이제 시도들이 바로 신유물론이고, 이게 단순히 뭐 한두 명 학자들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지금 운동처럼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책이 더욱더 이제 너무나 인간 중심주의적인 얘기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우선 뭐 이 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아까 나왔던 그 생각들 있죠. 이 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간에 대해서, 이 책은 인간에 대해서 유비하고 있지는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유비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들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너무 빨리 끊는 거 아니에요?